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5월 21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또 목요일이 됐습니다. 다행히 시장도 반등이 들어오고 있고요. 꽤 더웠는데 비가 한번 어제 비가 많이 내리는 바람에 축구도 취소되고, 축구가 취소되니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쉬고 싶을 때 축구도 취소가 돼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 좀 여유 있는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제도 거의 뭐 살인적인 스케줄이었거든요. 오전에 그 KBS 모닝올라 또 녹화가 있다 보니까 녹화에 있었고, 또 저희 고객분들하고 점심 미팅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사또 형님 어제 방문하셔가지고요. 사또 형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는 안 오는데 24년 동안 오일 트레이딩 하셨기 때문에 고수 중에 고수분이신데 저희 방문하셔가지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해서 아주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또 그 사또 형님 가시고 웜의 소통, 웜의 신박 마저 찍고 저희 회사에 오늘도 참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시는데, 요즘 라운지, 저희 채슬린 라운지에서 신규 고객분들 이렇게 만나 뵈면 다들 그렇게 제가 들어가면 막 박수를 치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민망하고 송구스러운, 그런데 저희 채슬리를 믿고 이렇게 방문하셔서 채슬리 투자자문은 어떤 회사인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런 말씀들 쭉 함께 한 3-40분 나누고, 그리고 나중에 사진도 찍고, 하루하루가 굉장히 또 새로운 좋은 인연을 또 맺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웜의 소통 빠르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에 목표형 랩에 투자해서 950만 원을 벌어서 잘 썼습니다. 아끼는 후배에게 소개했는데 내리는 장이 왔어요. 그 후배가 자기가 사면 내리더라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주식은 어렵습니다. 저는 주식은 모르겠고 채슬리를 믿으니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좀 무너질 때 저도 뭐 걱정을 좀 많이 하고 했었지만, 확실히 많이 두렵고 걱정스러울 때 또 시장이 이렇게 또 반등이 들어가 주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계속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 싸움, 그 다음에 좀 소나기 올 때 좀 잘 피했다가 또 공격 들어갔다가, 약간 이 복싱으로 따지면 아웃복싱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옛날에 조지 포먼하고 무하마드 알리 경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무하마드 알리가 조지 포먼이 워낙 이제 피지컬이 좋고 그때 당시에 핵펀치를 갖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아웃복싱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8회 9회 넘어갈 때까지 조지 포먼이 힘이 빠질 때까지 계속 이렇게 아웃복싱 이제 툭툭 잽잽 날리고 원투 스트레이트 날려다가 또 뒤로 빠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그 표현처럼 조지 포먼은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웬만한 복싱도 다 봤거든요. 동물의 왕국, 복싱, 축구, 그런 거를 보면서 유심히 항상 살피는 게, 모든 스포츠, 모든 주식 마찬가지지만 이 공격할 때가 있고 수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든, 우리가 보면 뭐 생물도 보면 천적이 있잖아요. 그 강호동 선수가 한창일 때 이봉걸 선수한테는 되게 약했어요. 그 천하의 이만기 선수한테는 전체 전적에서 이겼지만, 그때 천하의 이만기 선수가 이준행 선수, 그 다음에 이봉걸 선수 다 이만기의 벽을 못 넘었었잖아요. 근데 어린 강호동 선수가 딱 나타나서 그 이만기의 벽을 허물었는데, 그때도 이봉걸 선수한테는 유독 약했어요. 강호동 선수. 모든 그 생물이나 이렇게 보면 다 천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천적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본인의 장점과 상대의 강점을 잘 파악해서
당시에 조지 포먼 선수하고 완전히 인파이팅으로 붙었으면 아마 무하마드 알리가 못 이겼을 겁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계속 뱅뱅뱅뱅 돌다가 아웃복싱 하다가 나중에 이겼잖아요. 무하마드 알리 다음으로 좀 세계적인 선수가 미들급에서 그때 4체급인가 5체급을 했던 것 같은데 슈가레이 레너더라는 선수가 있었잖아요. 그 레너더 선수와 그 당시에 이 미들급의 강자 마빈 헤글러랑 싸웠던 그 경기도 뭐 아주 대단한 경기였죠. 레너더랑 또 토마스 헌즈도 완전히 뭐 정말 독사 같은 선수였는데 그런 선수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또 전략을 바꿔서 경기를 했었습니다. 레너드 선수도. 그런 세계적인 선수들이 자기보다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서 그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는지 그런 걸 보면서 주식할 때도 많이 그걸 적용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일단 10월까지는 계속 좀 아웃복싱 그런 개념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랩 상품이 괜찮다 했잖아요. 계속 목표 전환형이 딱 먹고 빠지고 그런 아웃복싱 스타일이 목표 전환형 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의 DX는 아픈 손가락이 아니라 반도체를 만들어낸 엄지손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다 그죠? 요즘 LG그룹에 LG화학이 되게 안 좋잖아요. 보면 순수케미칼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안 좋은데 아픈 손가락이 되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LG엔솔과 같은 그런 세계적인 2차 전지 회사를 만들어낸 거는 어떻게 보면 LG화학의 순수케미칼 부문이 그동안에 2차 전지가 계속 이렇게 수익이 안 날 때 도와줬다. 그런 엄지손가락 역할을 했었었죠. LG생명과학이라고도 있었는데 그걸 LG화학에다가 흡수 합병 시켜버렸거든요. 왜냐하면 LG생명과학도 모든 바이오 회사가 처음에 신약 개발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LG생명과학도 LG화학에 편입시켜서 어떻게 보면 LG화학이 탄탄한 수익이 나올 때 그 캐시카우를 가지고 LG생명과학도 살리고 2차 전지도 살리고 묵묵히 어려운 살림에 묵묵히 일을 해서 다 형제들 뒷바라지하는 그런 장남 역할을 했었었죠. 맞습니다. 삼성의 DX는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엄지손가락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배꼽 서울말서는 부산사냐는 이 느낌에 더 친근해집니다. 예전부터 저는 이제 서울말을 쓴다라고 하는데 인사하고 하면 혹시 고향이 남쪽이세요? 어설픈 서울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고향이 광주인가? 뭐 이러신 분도 계십니다. 채밀턴 가족들 댓글도 고퀄리티, 고급 정보와 인간미 넘치는 댓글들 항상 기다려집니다. 담비 오는 저녁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쇼생크의 탈출에서 나오는 부분이 그 감옥에서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견혼 중에서 저녁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그 곡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잠깐 들어볼 수 있나요?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음악이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백작 부인과 수잔나의 이중창 저녁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요 부분인데 지금 딱 제 기분이 딱 그런 기분이에요. 뭐 주식시장은 반등이 들어갔죠. 바깥으로는 18도면 사람이 가장 이렇게 기분 좋게 느끼는 온도가 18도라고 하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이제 18도에다가 바깥으로 이렇게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는데 이 쇼생크 탈출의 이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저녁바람은 부드럽게 불고인데 요거 잠시만 듣고 가겠습니다. 쇼생크의 탈출 이게 그 영화 포스터에서도 있었지만 그 영화 포스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딱 있습니다. Fear can hold you prisoner. Hope can set you free. 해가지고 두려움은 당신을 죄수로 붙들고 있지만 희망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가 이 쇼생크의 탈출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 모차르트의 음악이 나오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잠깐의 그 자유를 만끽하잖아요. 근데 그 잠깐의 자유가 본인이 그 음악을 몰래 그냥 들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교도소장 몰래 본인이 들어도 되는데 그걸 굳이 동료 죄수들이 잠깐이라도 이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 자유의 느낌을 만끽하라고. 네, 그러면서 이 앤디가 독방 신세가 되죠. 예, 이 영화가 참 좋은 영화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형수로 그 모함을 받은 거잖아요. 실제 진범이 있는데 본인이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도소에 갇히게 되는데 우리 삶이 살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수많은 오해와 그런 배신 뭐 이런 게 많이 있긴 하지만 우리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도전과 그런 고난들이 있는데 그 교도소라는 극한 상황에서 그렇게 사형수가 돼가지고 거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본인이 은행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교도소장과 간수들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 이제 탈출을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 탈출을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결국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 잠깐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을 때도 동료 죄수들하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탈출할 때도 또 같이 탈출을 하잖아요, 그죠? 뭐 그 장면뿐만 아니라 이 쇼생크의 탈출에 참 보면 우리 인간사의 여러 가지 사람의 유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영화인데 이 창밖으로 이렇게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상쾌한 여의도의 공기를 맡으면서 잠깐 쇼생크의 탈출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화 얘기한다고도 삼천포로 확 빠졌습니다. 오늘은 뭐 장도 좋으니까 이 정도의 여유는 그죠? 이 정도의 여유는 부려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5월 14일 최고점 돌파 이후 긴 꼬리 양선이 발생, 조정이 예상돼서 60% 현금화 시켜둔 것이 신의 한 수였다고나 할까요? 지금은 느긋하게 관망하며 물 들어올 기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저는 정배속이 좋습니다. 얘기하는 거 또박또박 새기면서 정배속은 따뜻하고 스마트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비 내리고 차분한 아침 막순이 얘기 듣고 빵 터졌어요. 저는 유머가 없는 편이라 전문의 원변이 부럽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이상한 거 기억을 좀 잘합니다. 이상한 거. 그리고 항상 이렇게 주식시장은 좀 매칭, 짝짓기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언제랑 비슷한가? 그런 거 맨날 그렇게 짝짓기 매칭을 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어제 아침 모닝 브리프 할 때도 You need to win it 하면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놀러 온 게 아니라 그죠? 돈 벌려고 온 건데 놀러 온 게 아니다라는 이 부분에서 갑자기 국제시장에 그 참 함흥부두에서의 피난 장면 갑자기 그게 떠오르면서 막순아 여기 놀러 온 게 아니다. 오라바이 손 꽉 잡아라. 그 장면이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 보면 국제시장 영화도 어제 저도 사우나 가지고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예, 찾아보는데 그러면서 잃어버린 막순이를 나중에 이산가족 찾기. 예, 저희 할아버지도 이산가족 찾기 나가셨었거든요. 동생 이제 막순이를 찾았을 때 그 막순이가 입양대 가가지고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예, 거기서 이산가족 찾기에서 그러잖아요. I can't remember 뭐 하면서 뭐 my real name 내 진짜 이름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 마지막에 오빠랑 헤어지기 전에 예, 마지막 오빠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하면서 여기 운동장이 아니다 뭐 이런 걸 하면서 막 울음이 터지는 그런 장면들. 그런 장면을 그 유튜브에서 다시 보는데 예,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국제시장 영화를 그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모시고 가서 같이 봤었거든요. 예, 같이 보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1940년 태어나셔가지고 그 저희 할아버지랑 같이 부산으로 피난을 와서 저희 할아버지와 저희 아버지 삶이 국제시장에 거의 7, 80% 거의 똑같아요. 예, 거의 똑같다 보니까 그때 당시 아버지께서 참 눈물을 많이 흘리시면서 그 영화를 보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참 좋은 영화예요, 그죠? 신호등과 같은 의미, 다음을 이어가기 위한 여배, 단순 쉼표로 생각했는데 쉼표에 그렇게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네요. 멋진 댓글 남겨주신 분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채밀턴 분들 중에는 보면 이렇게 음악 전문가, 의학 전문가,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전문가 다 계십니다. 다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또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전문인 큰 이유도 없이 눈물 뚝뚝 그거 갱년기예요. 저도 요즘 갱년기에 아들 사춘기에 물도 못 마실 정도로 힘든 날들입니다. 채슬리 방송 보며 위로받고 있습니다. 네, 갱년기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마음만은 28입니다. 오늘 지수 및 반도체 ETF를 빼고 거의 모든 업종 ETF가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더군요. 지수가 고점 대비 약 13% 정도 빠졌지만 개인들이 느끼는 체감상 지수는 20% 이상 조정받은 거로 생각되더라고요. 반도체는 실적 및 수급을 감안할 때 15% 이상의 조정까지는 가지 않겠구나 생각도 드네요. 우리 코알라님이 정확하게 보셨다 그죠? 6,800 정도까지는 예상하시는군요. 금리에 의한 발작이 이길 것인지 AI 반도체 성장성이 이길 것인지 어려운 장입니다 하셨습니다. 예, 약간 이렇게 A, B, C로 좀 빠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B파 반등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수 자체가 지금 13% 좀 빠졌고 미국도 필반 지수가 21선 깼다가 반등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6월 달에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6월 달 장은 수급적으로나 뭐 BOJ 금리 인상 여부나 여러 가지로 이제 또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많아서 요 마지막 C파 하락이 6월 중순 언저리에서 6월 말 정도까지로 예상을 하는데 그때 뭐 6,500에서 6,800 정도까지도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강한 시장이면 제 예상과 달리 이번에 7,200이 바닥이 되고 반등이 들어가고 또 내려오는데 오히려 이제 약간 저점을 높이는 고점과 저점이 고점도 낮아지지만 저점도 높이면 약간 이런 쐐기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장을 전망을 하고 시장이 제 생각보다 강한지 약한지 그렇게 이제 또 판단을 하는 거죠. 전무님의 목소리를 멜로디처럼 들으며 퇴근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지난주 오전에 계좌 5천만 원 찍어서 주식 팔아 KB증권 랩 가입하려고 했는데 오후에 왕창 빠져서 속상해하는 1인입니다. 5천만 원 회복되면 랩 가입할 그날을 기다립니다. 오늘 반등이 들어가고 있다 그죠? 이번에 위에서 조금 이렇게 못 팔고 이렇게 확 떨어지는 바람에 좀 아쉬운 분들이 좀 많으셨는데 또 지금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들어가 주니까 요 반등을 좀 잘 이용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자금 계획이 있으신 분들 하시고, 저희 고객분 중에는 어제 또 감사의 메시지가 하나 왔었는데, 그 중도금 6차 중도금을 내셔야 되는데 저희한테 맡기신 지 이제 3년 넘다 보니까 그 6차 중도금도 꽤 큰 금액이거든요. 지금은 6차 중도금뿐만 아니라 잔금까지 다 이미 그 주식 저희 수익금으로 다 처리가 될 정도로 수익을 내놓다 보니까 이 중도금을 대출 안 받고 잔압으로 할 수 있어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문자를 받았었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보면요, 단기 이 변동성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3년, 4년, 5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꽤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33년 직무에 전념하느라 주식 한번 못 해본 고지식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올 1월 명퇴 후 퇴직수당 운용하려고 전문의 방송 종종 보는 60세 주린이가 되었습니다. 방송 감사드립니다. 참 새로운 세계네요. 욕심버리고 주식시장 차분히 경험해 보고 싶네요. 늘 감사하셨습니다. 33년 동안 주식 안 하셨다 했잖아요. 다른 분들 33년 동안 주식하면서 계좌도 멍들고 마음도 멍들고 많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선하게 또 오염되지 않은 여러 그동안에 좀 투자자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방송이나 유튜브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최슬리를 만나셔서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욕심 버리시고 주식시장 차분히, 제가 안단테라고 했잖아요. 안단테로 가시면 주식은 절대 조급하시면 안 됩니다. 안단테로 가시면 좋은 성과 아마 날 겁니다. 저도 비슷한 여건인데 웬만하면 랩에 위탁하세요. 이기기 힘든 시장입니다. 여기에는 타이거 우즈, 호날두도 들어와 있는데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맞죠.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 좀 큰 부분은 맡기시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하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1억이 있으시면 5천만 원을 랩을 가입해 놓고 랩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하고 운용을 하는지 그걸 이제 컨닝하면서 그러면 훨씬 더 좀 빨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골프가 됐든 뭐가 됐든 혼자 연습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최소 3개월 정도는 레슨을 받으셔야 됩니다. 레슨 받는 개념으로 자금의 규모에 따라서 이름을 하시든 랩에 가입하시든, 그리고 또 증권사 가서 또 어디 잘한다는데 한 2군데, 저희랑 또 어디가 잘한다 하는데 그렇게 한 2군데 정도 하면서 이렇게 좀 비교해 보셔도 돼요. 비교해 보시면 한 2년 정도 3년 정도 비교해 보시면 나는 여기 스타일이 맞는 것 같아. 또 그런 것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급하게 1.75배속으로 들었더니 옆에서 일본어냐고 묻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도 진짜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1.75배속이면 어떻게 들리는지. 아이고, 우리 사토 형님이 댓글 남겨주셨네요. 어제 만나 반갑고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모닝브리프와 웜의 심박으로 제 투자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정보 미팅을 무료로 들어서 늘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최슬리 모닝브리프를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개 방송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또님이나 우리 업계에 수많은 이제 고수분들이 은퇴를 하셔가지고 예전 운용사 미팅 하듯이 그걸 하고 싶은데 그 은퇴하시고 나면 이제 그런 인프라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 방송이 진짜 좋은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증권업계 사또님은 오일 트레이딩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우리 증권업계에도 은퇴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증권업계뿐만 아니라 은행이라든지 보험사라든지 금융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들, 또 금융이 아니더라도 내가 진짜 내 퇴직연금 계좌 제대로 좀 운용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저희 아침 모닝브리퍼가 선수들이 하는 기본 기초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손흥민 선수나 전부 다 그런 명문팀에서도 보면 다 매일같이 2-3시간 하는 훈련이 있잖아요. 그 훈련이 아침 저희 모닝브리프랑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진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침 모닝브리프를 그렇게 저희가 공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파가 한참일 때 나는 여기까지 다 이름을 고민하다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지수는 역사적 신고가 수준에서 지금이라도 전무님을 뵈러 가는 것이 정답일까요?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오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죠. 앞으로 오히려 주가가 단기 과열 국면에서 이렇게 오셔서 10월 말까지는 수익 안 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저희 찾아오셔서 다행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설사 이게 고점이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맡겨놓으시는 게 그나마 덜 터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위기가 오면 항상 그게 또 기회가 되잖아요. 근데 그 위기가 왔을 때 또 기회를 바로 포착을 하는 거, 그 모든 것이 보면 지금이 고점이다 아니다 찾아오신 분들한테는 지금이라도 오셔서 다행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름 때 선물 받은 에코백 들고 일하러 가고 퇴근하고 합창하러도 갔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에게 가방 보여주며 채슬리 영업도 하고요. 감성 충만 히어로 전문의 웜한 심박 들을수록 더 든든하고 실실 웃음이 납니다. 제가 제일 바라는 바가 그거잖아요. 저희 회사의 랩이든 이름이든 아니면 저희 회사 1인 인턴 일매 따라하게 하시면서 투자가 좀 행복하게 투자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잖아요. 그죠? 전에 전무님이 7월쯤 국채 ETF로 방어를 할까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국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던데 요새 시장에서만 그런 건가요? 생각하고 있는데 방어 되는 게 맞나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7월이라 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국채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국채 ETF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근데 금리가 떨어진다는 말은 뭔가 경기가 약간 삐거덕거리면서 경기가 좀 둔화되는 고물가 고유가에 시달리다가 조금 이렇게 이렇게 노이즈가 생기고 하면, 그러면 금리가 툭툭 다시 떨어질 겁니다. 그때 혹시 주가도 떨어지게 되면, 주가는 떨어지는데 금리는 떨어지면서 오히려 채권 가격은 올라가면서 국채 ETF가 하나의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랩 상품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욕심부리다 수익 다 반납하고 오늘 매도해서 랩은 가입할 자금이 생겼네요. 하셨습니다. 랩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 들어와 보면요. 이렇게 목표 전환형은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1년 동안 하는 성과형은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투자는 채슬리 오빠 손을 잡아야 합니다. 네, 어제 막순이 얘기 듣고 올려놓으셨네. 삼자를 사랑하기로 해서 그런지 노사파업 이슈나 전자사업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짠하네요. 어렵게 얻은 AI 사이클에서 꼭 우뚝 서 주시길 응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줍줍했습니다. 와, 솔트님 너무 잘하셨네요. 어제. 근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본성이 이 정이잖아요. 정. 나라마다 약간 좀 민족성 이런 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또 나라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이라면 오리온 초코파이가 그 박스에 보면 정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정을 가지고 중국에서 마케팅을 했더니 뭐가 안 먹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오리온이 중국은 정이 아닌 것 같은데 뭐지 해서 적은 한자가 하오리오, 좋은 친구라는 거죠. 호우. 그래서 중국의 정서는 약간 신의의 지신 뭐 이런 산에 보면 유교 사상이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의리 뭐 이런 거 형제 삼국지 보면 뭐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오리온 초코파이가 하오리오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전자 극적 타결할 겁니다.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노조가 요 최근에 많이 그 노조 위원장 제가 좀 불쌍하더라고요. 그 총대 메고 하는데 그 얼마나 국민적인 원성을 들었겠습니까, 그죠? 약간 좀 짠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결국은 정부도 나서고 하면서 극적 타결 할 건데, 결국은 할 건데, 그죠? 그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정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임과 인턴의 차이를 말씀하시면서 일임은 인턴 15개에서 30종목 중에서 일부를 골라 매니저가 각각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일임 종목 포트폴리오는 일임 계약자 모두가 동일한 게 아니죠.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지금 그 인턴이란 거는 요 고정 댓글에 있는 어서 라이언스와 함께 하고 있는 인턴 프로그램. 주식을 제대로 배우고 싶으시면 이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두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 구성을 하기 위해서 기업 분석은 어떤 식으로 하고 그걸 하다 보면 이제 그 MP 종목을 보여드리잖아요. 그 종목 그 15개에서 30개 중에서 30개를 보여드리죠. 그 30개 중에서 저희 일임을 담당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그 중에서 딱딱 몇 개 집어서 한 10종목 전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신문 기사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이 한국 제7 기회 중국 삼성전자 파업의 미소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파업은 철회가 됐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은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엔지니어의 모습입니다. 중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 투톱인 양쯔 메모리와 창신 메모리가 IPO를 공식화했습니다. 전자노사 갈등 장기화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량이 줄면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중심꾸어지, SMIC 등 전자와 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경쟁하는 중국 기업들 주가는 20일 급등세를 보였고요. 전자노조가 파업을 강행을 했다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돕고 한국 산업 전체에 타격을 주는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지금 사진을 보시면 낸드 플래시의 점유율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산업의 경쟁 구도를 통해서 이 경쟁 우위,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쟁 우위는 어떤가 늘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낸드 점유율은 삼성이 1등입니다. 삼성이 27%, 그런데 하이닉스가 22%, 요 두 개 합쳐서 50%인데 키옥시아가 있어요. 도시바가 망하면서 도시바에 대한 컨소시엄으로 SK 하이닉스도 지분이 들어가 있는 이 키옥시아가 14%, 마이크론이 13%입니다. 마이크론하고 전자 합쳐서 40에 하이닉스 22, 62, 그리고 키옥시아를 합치면 76%, 거의 80%가 되는데 여기에 샌디스크가 있는데 샌디스크 13%, 그 다음에 양쯔 메모리가 11%나 되어 있습니다. 샌디스크랑 마이크론하고 둘이 합쳐가지고 낸드 점유율이 26%네요. 요 두 개 합친 규모랑 삼성전자의 낸드랑 규모가 비슷하군요.
양쯔 메모리와 창신 메모리는 2016년에 설립된 중국 국유 반도체 기업입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 기준으로 창신은 디램 시장 점유율이 7.7%로 세계 4위를 차지했고요. 양쯔는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이 11%로 6위에 올랐지만 마이크론, 샌디스크 등 사위권과의 격차는 겨우 2%포인트 남짓에 불과합니다. 두 회사가 나란히 IPO를 본격화한 것은 지금이 한국을 추격할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봤기 때문인데 양사는 AI발 메모리 슈퍼호황을 타고 올 1분기 순이익을 냈는데 창신이 전분기 대비해서 1268% 증가한 330억 위안 약 7조 2천억 원의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뒀고요. 전자노조가 파업을 했다면 창신과 양쯔 실적 증가세를 촉진했을 것이라는 게 반도체 업계의 중론입니다. 생산 차질로 전자가 소화하지 않은 물량이 긴급 주문 형태로 창신이나 양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고 이싹줍기로 중국 기업 실적이 늘면 IPO 때 자금 조달 규모를 키우는 데도 유리해지고요. 두 회사가 자금 조달 목표를 기존 6조에서 지금 10조 원으로 늘렸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창신과 양쯔가 상장으로 조달한 자금은 전자 추격을 위한 차세대 제품 개발 및 설비 확대에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전자가 육성 중인 파운드리 사업에서 타격을 입을 뻔했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파업이 현실화됐다면 SMIC와 화홍 등 중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봤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고객 주문을 받아 제품을 제조하는 파운드리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고품질 제품 생산과 납기 준수가 중요한데 전자 파운드리가 신뢰를 잃으면 고객사가 찾을 수 있는 대안으로 중국 기업이 꼽히고요. 이날 SMIC와 화홍 등 중국 파운드리 주가가 10% 이상 오른 것도 반사이익 기대를 반영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노사 합의가 반드시 저는 된다라고 봤던 게 이 잘못하면 이게 정말 중국 기업 좋은 일만 시켜주는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아마 낸드 시장의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 그리고 디램 시장의 창신 메모리의 점유율 이거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그죠? 이거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창신이 디램 점유율 벌써 7.7%이고 내년에 이게 10%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양쯔 메모리는 11% 낸드에서 11%로 바로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 턱 밑에 가 있습니다. 자, 삼전 닉스 8호 채우자 증시가 휘청이 있는데 증권가가 웃는 이유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의 셀코리아는 항상 풀기 어려운 숙제였고요.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 구조상 유가, 환율 등 글로벌 거시 지표에 큰 영향을 받는 탓에 대내적인 환경이 흔들릴 때마다 성장성에 대한 의심이 커졌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34조 원을 팔았고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25조 원 팔았었네요. 당시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이유입니다. 올해는 다른데 과거 위기 때를 한참 웃도는 100조 원 이상의 외국인 자금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빠져나갔지만 증권가의 우려가 크지 않고요. 과거와 달리 반도체를 필두로 한 국내 대표 기업의 체력이 탄탄한 데다가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AI 밸류 체인이 아직도 초기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업계에서는 코스피 지수를 밀어올릴 반등 모멘텀으로 하이닉스의 ADR 상장과 미국 채권 금리 진정 등을 꼽았습니다. 외국인 지분율 요 얘기는 어제도 워메신박에서 말씀드렸다 그죠? 매도를 함에도 왜 지분율이 올라가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0일 한국거래소와 넥스트
트레이드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10거래일 연속 유가증권 시장 주식을 매도했는데 이 기간 순 누적 매도 금액이 51조 원이 넘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하이닉스 전자, SK스퀘어 등 반도체 관련주에 매도세가 몰렸고요. 증권가는 이를 과거 셀코리아와는 다른 국면으로 보고 있는데 이경민 연구원은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이 1년 사이에 3.5배 급증하면서 이 절대적인 순매도액이 커진 거죠. 시총 비중으로 보면 과거 위기 때보다 오히려 덜 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요. 외국인 지분율도 사상 최고치 44.12%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지분율은 지금 39.48%입니다. 외국인 매도세보다 남아있는 보유 주식의 가격이 더 빠르게 상승한 영향입니다. 국내 증시를 주도하는 반도체 산업의 긍정적인 전망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도 힘을 보태고 있는데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하이퍼스케일러가 엔비디아 칩을 쓰고 그 칩에 한국의 HBM이 들어가는 구조라면서 한국의 펀더멘탈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AI 투자가 흔들린다는 뜻인데 미국의 기술적 흐름과 국가 성장률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6월 7월 반등 모멘텀 온다. 국내 기업의 이익 전망치도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 코스피 지수 목표치를 1,500으로 제시한 KB증권은 올해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919조, 벌써 이제 영업이익 목표치가 900조가 됐습니다. 자, 올해가 이제 919조고 내년이 1240조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KB증권보다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잡은 다른 증권사도 올해 영업이익이 그래도 800조는 돌파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07조 원의 3배에 달하는 규모인데 국내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는 이미 올 1분기에 연결 영업이익 156조로 올 1분기에만 연결 영업이익이 156조군요. 작년 이익의 절반이 넘는다 그죠? 다만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하는 차익 실현으로 코스피 지수 변동성은 커졌고요. 지난 15일 8,000선을 터치한 코스피 지수는 이날 7,20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이 급등했습니다. 7,815, 606포인트, 8.42% 급등을 했습니다. 자, 금투협에 따르면 18일 기준 반대 매매 금액이 917억이 나왔고요. 영풍재지 주가 조작 사태가 터진 2023년 10월 24일에 그때 5,487억 원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2023년 요 10월 24일 요때가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거의 5%를 향해 갈 때였었고 10월 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서 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5,500억이 나왔다고요. 증권가는 6월에서 7월 코스피 지수가 반등할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김 연구원은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한국보다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면 한국 본주까지 같이 오르는 기맞추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고요. MSCI 선진국 지수 실제 편입까지는 멀었지만 다음 달에 관찰 대상국에 들어가면 선진국 대상 자금이 들어오면서 수급 구조가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 대상국에 들어갈 수가 있군요.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는 최근 외국인 순매도는 기관 중심이라면서 증권사의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가 본격화하며 해외 개인 투자가가 유입돼서 매수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시진핑 7년 만에 평양행 북러 밀착 1견제 나섰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7년 만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 방문을 추진하는 것은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 재편을 겨냥한 외교 행보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잇따라 만난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 외교까지 추진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외교적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해석이 되는데, 이번 방북 추진은 북중 관계 복원 흐름의 연장선으로 볼 수가 있고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달 9일에서 10일 북한을 방문해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하고 김 위원장을 예방했다고 합니다. 당시 왕 부장의 방북은 2019년 9월 이후 처음이었는데, 앞서 김 위원장도 지난해 9월 6년 8개월 만에 중국을 방문해서 베이징시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을 제공하는 등 군사 협력을 급격히 확대해 왔고요. 북러는 2024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고, 이 조약에는 유사시의 상호 군사 원조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쿠르스크 전선에 병력을 파견을 했었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와 지나치게 밀착하면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지렛대가 약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러 밀착 흐름 역시 이번 방북 추진과 맞물려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시 주석은 20일 베이징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다극 세계 질서를 강조하며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반서방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중러는 세계 다극화와 새로운 국제관계 구축을 내세운 공동성명을 채택했고요. 미국의 미사일 방어 구상과 핵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미국과의 갈등 관리, 러시아와는 전략 공조, 북한과는 전통적 혈맹 복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 다층 외교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미국과는 긴장 완화를 모색하면서 러시아, 북한과의 이 전략적 연대를 통해서 미국 중심 질서에 맞서서 외교적 공간을 넓히려는 포석입니다. 일본 견제도 중요한 배경으로 꼽히는데, 일본은 최근 방위산업 수출 규정을 대폭 손질해서 군함과 미사일 등 무기 수출의 길을 열었고요. 중국은 이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은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안보망이 동북아에서 군사적으로 확대되는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다는 건데, 중국이 북한과의 공조를 통해서 동북아 안보 구도에 맞불을 놓으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이 북한의 큰 변화가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이 소현철 박사님과의 대담을 통해서 좀 힌트를 얻었는데, 진짜 북한이 어떻게 변할지 참 궁금합니다. 미 국채에 던지는 중국, 일본 30년물 금리 19년 내 최고라고 돼 있는데,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19년 만에 지금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요.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겹치면서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매도세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30년 국채 금리가 장중에 연 5.2%를 기록하면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죠.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는 미국 10년 국채 금리도 연 4.67%까지 오르면서 1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10년 만기 금리는 전쟁 발발 전만 해도 연 4% 아래였지만 최근 최극 채권 매도세로 급등을 했습니다. 3.8까지 떨어졌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번 금리 상승의 핵심 배경은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이고,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식료품 가격과 항공료 등 실물 경제 전반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채권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키우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발표한 5월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2%는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6%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국채금리가 연 4%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20%에 그쳤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3월부터 미국 국채 보유를 대거 줄이고 있는 것도 국채금리 상승의 또 다른 원인인데, 미 재무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3월 미국 국채 보유액은 6,523억 달러로 전월보다 약 6% 감소해서 2008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네요.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인 일본은 470억 달러를 줄여서 지금 1조 한 2천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1조 2천억 달러, 그러니까 한 1,600조 정도 가지고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중국이 6,520억 달러니까 중국이 딱 900조 정도 들고 있네요. 중동전쟁 발발과 뒤이은 국제 유가 급등으로 엔화 등 아시아 통화 가치가 급락해서 각국 중앙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달러 표시 자산을 매각한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이 되는데, 미국 2년 만기 국채 금리 역시 1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을 했습니다. 페드의 금리 인하 기대가 사그라드는 가운데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데 따른 결과입니다. 페드가 연내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에도 힘이 실리고 있고요.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에서 12월까지 페드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은 41.4%였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빵이었거든요. 금리 동결 확률은 1개월 전에 49.3에서 지금 40.3으로 낮아졌고, 12월까지 오히려 인상할 확률이 41.4로 높아졌습니다. 요 사설 기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채 연 6% 갈 것, 투자 환경 급변을 경계할 때인데, 글로벌 금융시장 주요 지표의 움직임이 심상찮은데요. 투자 기준점으로 불리는 미국 국채 30년 만기 금리의 급등이 대표적인데, 마지노선으로 간주되는 연 5%를 지난주 넘어서더니 벌써 5.2%에 근접했고요. 19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금리 추가 상승도 전망이 되는데, 글로벌 펀드 매니저의 62%가 30년 만기 국채 금리에 연 6%대 진입을 전망했습니다. 여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펀드 매니저 설베이 자료에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죠. 글로벌 채권 투자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도 이 심리적 저항선인 연 4.5%를 넘어서 지금 4.7%대 진입이 목전인데 다행히 어제 좀 빠졌어요. 장기 국채의 금리 상승은 미국 성장과 재정, 물가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고, 국채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과 회사채 금리를 밀어 올려서 기업 투자와 가계 지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증시 등 자산 시장에도 부정적인데, 가장 안전한 미국 장기 국채 투자로 연 5% 이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면 위험자산 투자 유인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국가의 금리, 환율, 물가를 밀어올리는 악순환도 예상이 되는데, 영국, 일본 등 주요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금 가파른 상승세이고요. 영국과 독일은 연 5.7%를 오르내리고, 저금리의 일본도 27년 만에 지금 4%대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중국, 일본 중앙은행 등은 미 국채를 매도하면서 환율 방어에 나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제는 한국 금융시장 충격파인데, 직접 영향에 노출된 곳은 증시입니다.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진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물을 쏟아내며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리는 양상인데, 진정 조짐을 보이던 환율도 어느새 1,500원대로 재진입하면서 경고음을 울렸고요. 3년 만기 한전채 금리가 연 4%대에 진입하면서 회사채 시장에도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초우량 특수채로 시중 자금이 몰리면 일반 회사채
프로젝트 파이낸스, PF 같은 민간 자금 시장 위축이 불가피해지고요. 가계 재무 상황도 위험 수위입니다. 신용 잔액이 2,000조 원에 육박해서 대출 금리가 0.2%포인트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3조 원 넘게 불어나게 됩니다. 위험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B2 지표인 신용 공여 잔액이 사상 최고로 치솟아서 하루 반대 매매만 최대 1,000억 원에 육박을 합니다. 반도체를 앞세운 한국 경제의 중장기 전망을 낙관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기대 수익을 낮춰잡는 신중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여튼 금리가 최근에 그냥 이제 박스로 보면 이 금리 수준에서는 또 주가가 눌리면서 사거나 하는 게 맞는데 이 금리 수준이 위로 올라가고 뭐 연 6%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5% 가까이 오르게 되면 그러면 시장은 못 올라갈 겁니다.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7천 5% 10년물이 만약에 5% 찍으면 우리나라 지수 7천이 깨진다고 봐야 됩니다.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좀 잘 수습을 해서 무조건 유가를 낮춰야 됩니다. 유가를.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한투증권 개인금융상품 잔액이 100조 돌파했다고요? 한투를 통해 금융상품을 구매한 개인의 투자 잔액이 100조 원을 돌파했고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한투가 운용하는 펀드나 채권 발행음 그리고 종합투자계좌 등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인데 JP모간, 피델리티 등 글로벌 금융회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상품군을 다양화한 것이 통했다고 보고 있다네요. 22년도에 41조였는데 100조 돌파했습니다. 자, 금융상품 잔액이 지난 22년 말에 41조 2천억에서 지난해 85조 7천억으로 2배 넘게 불어났고요. 올 들어서도 매달 3조 원씩 증가해서 이달 들어서 100조 원을 넘어선 겁니다. 2022년 이후 매달 1조 3천억 원, 매일 430억 원의 고객 자금이 유입된 것이라면서 금리 경쟁력을 비교한 뒤 증권사 금융상품을 찾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규 투자자의 유입세도 뚜렷했는데 한투에 따르면 금융상품 신규 투자자 수가 지난 23년에는 85,700명 그리고 24년에 132,300명 300명 그러다가 지난해 25년에 20만 명을 넘어섰고요. 올해는 5월까지 17만 명이 넘었다고요. 작년보다 많은 투자자가 새롭게 금융상품을 찾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투자자 구성을 보면요. 50대가 21.7%로 가장 많고요. 30대, 40대가 각각 19%로 뒤를 이었고 60대가 15%, 20대 이하는 13.8%, 70대 이상 분들이 11.4% 등 전 연령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투는 금융상품 잔액이 크게 늘어난 데 대해서 글로벌 금융사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을 내놓은 것이 통했다고 보고 있는데 한투는 JP모간, 만그룹, 캐피탈그룹, AB, 뮤지니치 등 글로벌 금융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해당 회사의 글로벌 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국내 투자자가 한투, JP모간, 미국 테크 증권자 투자 신탁에 투자하면 이 펀드가 해당 모 펀드에 투자를 하고 이 모 펀드가 역외 펀드인 JP모간 US 테크놀로지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국채, 하이힐드 채권, 회사채 등 글로벌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매달 수익을 돌려주는 월 지급식 상품이고요. 한투 금융그룹 계열사가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서 손실 발생 시에는 계열사가 우선 손실을 부담하는 손익 차등형 상품 등이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김성환 한투 사장은 금융상품 잔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좋은 상품과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리테일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 한투 김성환 사장님하고 자문사 대표들하고 점심 간담회를 했었는데 직접 그렇게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눠본 거는 처음인데요. 굉장한 자신감과 같은 산업 내에서도 이 한투 그 직원에 대한 보상 비율도 되게 높다고 하고요. 전체 지금 증권업에서 신입 사원이 250명밖에 안 뽑았는데 한투가 그 중에서 100명인가 150명을 우리는 뽑았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굉장한 자신감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작에 만나 뵀었으면 한투 주식을 많이 샀을 것 같아요. 한국금융. 근데 지금도 이 CEO 밸류가 되게 중요한데 참 만나 뵙길 잘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투가 그냥 한투가 아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몸의 심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의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